제61페이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거의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이제 탐스런 활동하고 탐스런 자료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서 아마 수능에서 학습정보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 탐스런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는 인구 공동화예요. 인구 공동화. 우리가 한자어다 보니까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잘 보세요. 여기서 공동이란 말이 함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인구가 뭐 함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동은 우리가 강배동 또는 뭐 신림동 할 때 그 동의의 동, 그냥 동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동은 텅 비었다는 뜻, 공허하다는 뜻. 오케이? 자, 우리가 공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네가 텅 빈다. 어떤 동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도시하면 인구가 사람이 되게 많고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도시 내에서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시가 이제 규모가 좀 작을 때에서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과정. 이걸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전체적으로 접근성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지역에 따른 그 다음에 땅값도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주로 도시 중심부에 뭐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뭐 공업 기능 이런 저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자, 그러다가 도시가 커지게 되면 중심부에 있던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했죠. 땅값이 비싸지니까, 지대가 비싸지니까. 자, 중심부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중심부가 이별한다. 이심현상. 자, 이심현상에 의해서 주로 어떤 기능이 빠져나오냐면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 학교 같은 것들이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을 때 커지는 과정에서 도시인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볼 거예요. 왜 벌써부터 잘 나와 그래? 얘가 절묘하게 안경테하고 눈동이랑 이거 맞춰가지고 사람이야. 이거 확인이 안 돼서 그 과정에서 살펴볼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두 가지 개념 먼저 잡아주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인구를 보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일단 인구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생각해보면 학교는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냥 겁나게 많죠. 근데 밤이 되면 12시가 넘어가면 밤 12시가 넘어가면 없어지잖아요. 자,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한번 봐볼게요. 자, 아파트 단지는 한낮에는 사람이 많다 적다. 다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한낮에는 아파트 단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인구에 대해 살펴볼 때는 밤하고 낮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낮 시간대 인구를 주간 인구라고 불러요. 낮 숫자. 낮 시간대 인구. 자,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밤 시간대 인구, 야간 인구가 있어요. 오케이? 그 두 시간대 인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간 인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 밤에 그 지역에 사람이 많다. 뭐 해지고난 말고요. 정말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집인 사람들이 거기가 주민등록지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간 인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서 상주한다. 항상 거주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주간 인구는 자, 우리가 여기 학교를 예를 들면 밤 시간대는 사람이 없다가 아침이 되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이동해 오죠. 흘러서 이동해 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동 인구라고 불러요. 유동 인구. 자, 그래서 야간 인구와 상주 인구는 같은 뜻이고요. 주간 인구와 유동 인구도 서로 같은 뜻이고 이 두 개는 지금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야간 인구, 상주 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거를 1번이라 그러고요. 오늘날처럼 대도시가 된 걸 2번이라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절반만 그릴게요. 자, 이쪽은 도시의 중심, 도심 지역이에요. 도심 지역. 그 다음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쪽은 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여기가 이제 야간 인구 또는 상주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먼저 1번식의 인구를 봤더니 도심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어디가 인구가 더 많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당연히 도심 지역의 인구가 더 많아요.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니까 회사 근처에 집을 짓고 산단 말이야. 집을 얻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1번 시기에는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분포하게 돼요. 도심 지역의 인구가 많고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더라. 도시의 규모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의 반지름. 오케이? 자, 그러다가 도시가 커졌어요. 커졌는데 자, 도심 지역에 있던 상주 인구는 도시가 커지게 되면 점점 주변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도심 지역의 인구는 도시가 커지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명동이나 서울시청 근처에 아파트 없잖아. 자,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 없는 거지.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시청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대도시가 되면 인구 분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얘가 오늘날 대도시가 됐을 때 인구 분포예요. 도시는 이만큼 이만했다가 이만큼으로 더 커진 거고요. 도심 지역에 많이 살던 사람들이 야간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옮겨간 거고, 여기 도심 지역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도심 지역의 인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인구가 분명히 줄어들었잖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가 처음 생긴 게 언제일까? 언제쯤일까요? 초등학교하고 비슷한 초등교육기관. 서당 말고. 자, 조선시대 말에 초등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자, 어디에 생겼냐면 당연히 서울에 생겼을 거 아니야. 서울에서도 어디냐면 옛날에 서울은 굉장히 작았으니까 지금의 사대문 안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이 있어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가 남아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다. 자, 서울 도심 한복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을까 적을까? 옛날엔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전교생이 50명이 안 돼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리고 한해 입학생이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집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는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지 마세요. 여기 옛날에 학생수가 많을 때 그 앞에서 문방구 하던 아저씨 결국 문 닫고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요. 그렇잖아. 이 바로 앞에 있던 분식집 아줌마 당연히 다른 데도 또 이사 갔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심 지역은 점점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주거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과거에서 오늘날 도시가 커지면서 상주 인구 분포가 이렇게 달라진다. 일단 이 개념 좀 잡아주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더 커진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옛날 인구는 뭐 과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오늘날 인구만 살펴볼게요. 오늘날 인구. 또 지금 선생님이 방금 아까 이렇게 그린 인구는 어떤 인구냐면은 야간 인구예요. 오늘날의 야간 인구. 근데 밤이 되면, 밤이 된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거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고, 학생보다는 직장인이 훨씬 많으니까 직장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침이 되면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 오냐면 도심 지역으로 막 들어가죠. 여기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낮 시간대가 되면 인구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주간 인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 자, 이제 여기 그래프를 이제 좌우 똑같이 그려놓은 게 16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죠. 그쵸? 자, 선생님 지금 반절만 그린 거예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영사 이해됐어? 네. 응.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여기만큼의 인구가 아침이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죠. 여기는 밤에 비해서 아침에, 낮에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밤에 비해서 낮에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이만큼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이만큼 사람들이 다시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인구 공동화 현상하고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 내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 때문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요. 자, 되게 슬픈 현실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서울이 길바닥에다 버리는 시간과 돈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 자, 그게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조금 가까운 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선생님만 하더라도 아침에 오는데 학교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서울 시내에서는 1시간이 안 걸리면 가까운 거예요.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시간 정도를 길바닥에 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대도시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심 지역에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직장은 여기에 있지만 주거 기능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직장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주거 기능이 이쪽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직장과 주거 기능이 분리가 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수업하는 줄 알았어. 아우, 깜짝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말은 좀 많았지만 개념은 어렵지 않죠? 나연아, 주말에 뭐 하셨어요? 무슨 학원 다니는데? 그냥 궁금해서. 수학이랑 국어랑 논술도 다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됐어? 네. 월요일날 첫 시간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뭘 말해요? 이건 뭐 내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야. 원래 월요일날 일시는 그래. 돌려줘요. 아니, 왜 돌리려 그래? 돌리지 마. 안 보여도 돼. 라디오. 이거 나중에 보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라디오는 뭐야? 라디오로 뭘 보기는, 라디오는 듣는 거고. 지금 나 이해 못하고. 이해 못했어. 내가 나중에 보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쟤는 이걸 라디오로 알아듣고 라디오로 뭘 봐 그러는 거야 지금. 자, 불리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시 내에서 중심지하고 주변지하고 봤더니 이제 여기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뭐 여기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갈수록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더 많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산업기능, 일자리, 회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으로 가면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더 적어요.
주거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야간 인구하고 주간 인구하고 상대적인 양을 보면, 비율을 보면은, 양을 보면 얘가 도심인지 아니면 주변 지역인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수능에서 맨날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얼마나 더 많느냐. 그 야간 인구보다 사실 주간 인구가 더 중요해요. 그냥 야간 인구는 그 지역에 잠을 자는 인구이니까 밤 시간에 뭔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쉬는 거잖아요. 주간 인구가 더 많을수록 중심지니까 중요한 건 주간 인구예요. 그 이름 자체가 주간의 인구가 얼마나 더 많느냐, 주간 인구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공식은 되게 쉬워요. 이 공식도 외우셔야 돼요. 물론 직접 계산하는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식을 알고 있어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시간을 아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또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 교재도 있지만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똑같으면 1이고 주간 인구가 많으면 1보다 더 크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을 기준으로 0.94, 막 1.07 그렇게 나오면, 소수점 나오면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100보다 크냐 100보다 작냐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도심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공식 적어놓고 그래프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답을 말하고 있어요. 발자하겠네. 자, 도심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야간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더 많으니까 100보다 크다.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 오케이? 자, 만약에 기회를 주겠어요. 수연아, 잘 들어. 일단 정리 끝나고 잘 들으세요. 자, 도심과 주변 지역 말고 서울 전체를 따졌을게. 서울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서울 전체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그치. 경기도 가서 지금 직장 구하니. 자, 직장이 많은 곳일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요. 자, 여러분들 사당역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침이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진짜 싫어요? 그렇지, 너는 과천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오후가 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 서울 전체로 보면은 밤에 비해서 낮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서울 전체의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크다. 저 어떤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지 아니면 주거 기능이 많은지 주간 인구 지수만 보면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물어보는 개념이라고요. 이제 자, 정리할게요. 그럼 주간 인구 지수를 서울 안에서 구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구별로 주간 인구 지수를. 그러면 서울 안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동네가 있을 거고 그 반대로 낮은 동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럼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동네가 어디냐면 도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동네가 주변 지역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시험에서 이것도 한번 물어봐요. 딱 중간인 동네가 있어요. 중간이라기보다는 도심과 주변 지역의 중간 성격을 띠는, 일자리도 많고 주거 기능도 많은 동네. 자, 이게 우리가 한국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 워낙 중요하니까 서울 지도도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뭘 아야 이씨 서울 사람들이. 야, 이거 공부할 때 지방 애들은 울어요. 서울 와본 적도 없는데 서울 지도 외우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서울 살고 있잖아. 중요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냥 중요한 구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61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아래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서울의 인구 밀도하고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예요.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행정구역 구 두 개가 있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자, 선생님이 계속 서울시청, 뭐 명동 그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행정구역이 중구하고 종로구예요. 거기가 서울의 도심이란 말이야. 자, 지도 위치에서 보면 알겠지만 서울의 딱 한 가운데란 말이에요. 위치 기억하는 것도 쉬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하고 반대되는 곳이 어디냐면 주변 지역인데, 자, 주변 지역은 행정구역 이름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자, 서울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관악구, 도봉구, 그 다음에 은평구, 성북구, 그런 동네들, 가장자리에 있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동네들 대부분이 주거 기능이 더 많은 주변 지역이에요. 자, 동네 이름 외우지 마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관악구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노원구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지만 이건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서울의 그냥 가장자리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성격이 또 중요해요. 자, 중간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고 말하는 동네들 있죠. 맨날 뉴스나 언론에서 강남 그러잖아요. 자, 우리 강남에 가면 아파트 많아요, 적어요? 있어요. 겁나 많죠. 있어요 정도가 아니고 겁나 많지. 너는 용산이잖아. 아무튼 강남은 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강남에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강남은 여기랑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긴 하는데 도심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이라는 이미지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남 지역은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좀 알아두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 그럴 때는 강남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자, 강남 플러스 어디? 서초구, 그 다음 플러스 송파, 이 세 개를 보통 강남이라 그래요. 송파가 바로 잠실이에요. 롯데월드가 송파구에 있는 거야. 그렇게 멀어? 대박. 저 진짜 많으시네요. 어디가요? 송파요? 그러니까 강남구를 중심으로 옆에가 서초구, 그 오른쪽이 송파잖아요. 이렇게 강의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한테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학교도 강남 학교가 있고 강북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물어봤어. 얘들아, 세화여고는 강남 학교야 아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세화여고는 강남 학교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좀 씁쓸하게 우리 학교는 강남 학교야 아니야? 물어봤더니 애들이 답이 글쎄요야, 글쎄요. 잘 모르겠대요. 뭐 그걸 떠나서 우리 강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지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161페이지 아래쪽까지. 아, 힘들어. 시키 어디 갔어? 야, 아직 25분이나 남았구만. 네. 근데 송파구에 잠실 빼고는 딱히 막 제 송파구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그 강남에서의 중심지도 당연히 강남구고요. 우리 동네보다 여기가 적은데 왜? 용산구는 우리 동네 여기 사람 많다. 거의 미군 기지 때문에 주거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표시가 되는 것 뿐이고. 주간 이구. 네, 근데 이구에서 잠실 빼고 뭐 딱히 뭐 있어요? 그래요. 우판이 똑같은 거.
미국인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금 너희 동네라고 지금. 어? 당연히 경산이 중심이죠. 쌤 이거 다 배우면 뭘 다 배우면? 이 교재가? 네.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 서울대 같이? 근데 이번 년에 한국사 많이 저는 우리 잘못해서 재수하면 한국사 다시 필수되는데 차라리 혹시 지금 모를 걸 대비해서 지금 한국사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올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날 거라 생각해? 자, 자, 조용. 너무 잘하는데 왜 웃었냐.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뒤에 고개 좀 들고. 고개 좀 들고.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음이 더? 안 돼. 내 목이 못 견뎌. 자, 여기 보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 좀 봐. 자, 우리가 이제 구 밑에 행정구역이 뭐가 있냐면 동이 있죠. 자, 이건 뭐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서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가 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법에서 법으로 주소 체계를 처음 잡을 때 법으로 정한 동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때 맨날 달라지잖아. 우리 여기 강남 지역만 하더라도 1960년대에는 건물 같은 거 아예 없고 비만 오면 맨날 홍수하던 동네라 그랬잖아요.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 이수역 근처 맨날 노래 잠기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동네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법 체계, 그런 주소 체계를 뜯어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에는 그냥 이게 아마 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하나는 법에서 정한 동이 있어요. 법정 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안 바뀌는 그냥 그 고유의 그냥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사람이 갑자기 막 많아진다.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는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동이 쪼개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지역의 인구가 막 줄어든다. 그럼 동사무소를 통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이 그때그때 달라질 필요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잘 안 바뀌지만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동이 자주 개편이 되더라. 자, 좀 이따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행정 편의를 위해서 바뀌는 동을 행정동이라고 해요. 행정동.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행정구역이 어디죠? 서초구. 가나쿠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1914년도에 한국사야. 일본 애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구역에 근본 뼈대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행히 조선시대 행정구역하고 일제강점기 행정구역하고 좀 다를 거 아니야. 동네 이름이 좀 달라지고 그게 처음 정해진 게 1914년도예요. 이때 정한 이름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곳의 행정구역 이름이 뭐냐면 방배동이죠. 방배동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1914년도에는 방배동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 사람 별로 안 살았으니까 그냥 방배인 거지, 방배. 그런데 이제 여기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막 아파트도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동사무소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 행정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배동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물론 방배동은 그대로 있지만 방배동 내부가 쪼개지는 거야. 그럼 우리 현재 방배동은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4개. 자, 4개가 아니라 5개죠? 진짜? 1동, 2동, 3동, 4동, 방배, 본동까지. 간호까지 있어요. 자, 방배랑 반포랑 다르죠? 그럼 다른 아, 나 진짜 자, 다시. 이런 거야. 자,
방배사동이 아주 옛날부터 방배사동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방배동의 인구가 늘어나자 당연히 처음에는 두 개로 쪼개졌겠죠. 물론 한꺼번에 뭐 세 개로 쪼개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방배본동, 방배일동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또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다시 동사무소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본동 1, 2, 3, 4로 쪼개진 거죠. 자, 방배산동도 방배동이에요. 방배사동도 당연히 방배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정동은 방배동. 큰 개념이 그게 방배동이 법정동이고요. 1동, 2동, 3동, 4동 그런 개념이 행정동이에요. 자, 인구가 더 많아지면 방배5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놀래고 그래? 좀 있으면 더 이제 기겁할 이야기를 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은 조금 잡았죠? 개념 잡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도시의 주변 지역을 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지역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숫자를 보면 방배동은 하나지만 그 방배동 안에 4개, 5개의 동이 있는 거죠. 네.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더 많은 곳이 주변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동사무소가 계속 생기는 지역. 자, 그에 비해서 서울의 중심 지역 있죠? 중심 지역. 여기는 옛날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동사무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 중심지에 가면 동이 되게 작아요. 옛날에 사람이 많았을 때 동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 한때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동에 근무하면 정말 꿀보직이었어요. 꿀직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런 주민들이 한 2명 찾아와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행정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거기는 동사무소를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거기는 법정동은 되게 많은데 동사무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부랑 도심 지역이랑 주변 지역이랑은 다르다고요. 자, 이게 옛날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개념이라서 좀 어렵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워낙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법정동이 이제 당연히 하나예요. 그 동네에 법정동이 하나인데 행정동이 정말 무지하게 많은 행정구역이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법정동 하나가 수도 없이 이렇게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 우리나라에서 법정동에 비해서 행정동이 제일 많은 행정구역이 어딜까? 서대문 아니에요. 당연히 방배동처럼 주변 지역이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동사무소가 되게 많이 생긴 동네. 설해마을. 아까 어떻게 그랬죠? 대치동? 대치동 몇 동까지 있어요? 3동일걸요. 아? 4동까지 있었지. 대치 4동까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 상식이야. 상식이라고 하기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 방배동만 하더라도 방배사동까지 있으니까 그냥 뭐 한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의 개수를 한 손으로 셀 수 있으니까 그냥 동 이름을 그냥 방배 1동, 2동, 3동, 4동으로 놔뒀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무슨 구동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 8, 9, 심지어 11동, 12동까지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가락까지도 못 세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거기 12동이 어디에요 물어보면 그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밌게도 딱 두 군데가 이렇게 숫자를 쓰다가 너무 헷갈리니까 동 이름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행정동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동은 방배 1동, 2동, 3동, 4동처럼 숫자를 점점 늘려가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숫자 대신 그냥 그 동네 이름을 바꿨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신림동하고 봉천동이에요. 자, 우리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동네 이름 몇 년 전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봉천 7동, 뭐 신림 8동 그러다가 지금은 동네 이름이 바뀌었잖아. 자, 좀 재수없는 예예요. 선생님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 주소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림 9동으로 돼 있었어요. 신림 9동. 근데 왜 이렇게 그거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림동은 여기
관악구 자체가 옛날에 좀 가난한 동네이기도 하고 달동네 이미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옛날에 되게 막 산밖에 없고 그런 동네였는데 갑자기 막 서울대 옮겨가고 막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관악구에는 동이 3개밖에 없어요.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딱 3개가 끝이야. 근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신림동이 막 쪼개지는 거지. 봉천동이 막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한때는 신림동이 무려 14동까지 있었어요. 14동.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방금과 마찬가지로 본동 더하기 14동. 그 동이 1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이름을 의미가 없잖아. 신림이 15번째, 14번째 동인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동네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신림 구동은 여기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대학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말했죠? 그러니까 재수 없는 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 그 고시촌의 행정구역 이름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이에요. 서울대학동으로 하지 왜? 이게 약간 오만이지 오만. 왜냐면 여러분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각 대학마다 대학 그 학교 신문이 있잖아. 네. 그럼 당연히 보통 일반 대학은 대학교 신문 이름에 자기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교내 신문 있죠. 걔는 그냥 대학 신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연세 소식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신문 이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냥 거만하게 대학 신문이에요. 자기 말고는 딴 대학교는 대학교 말이라는 거. 그치,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많아졌는데, 자, 여러분들 법정동과 행정동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기출 문제 풀다가 나왔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수능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기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시 여러 구, 물론 이름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아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그룹을 가라 그러고 낮은 그룹을 나라 그러고 그 가하고 나하고 특징을 맨날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도심하고 주변 지역하고 행정구역 내에 초등학생 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이걸 도심 주변 지역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동네하고 낮은 동네하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주간 인구 지수 수능에서 반드시 물어본다. 꼭 체크 좀 해주세요. 끝내죠.